한국은 고래들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중국을 자극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대학에서 간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한마디에 모두가 당황하며 나가라고 외치는데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전략 전문가인 마이크 씨의 연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전략 전문가인 마이크라고 합니다. 11월에 춥고 음산한 아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을 때 멋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리더십 포럼이라는 거물급 회의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저는 전 세계 행사에서 연설 요청을 받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정학 전략 전문가의 화려한 삶이 이런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초대는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정말 중요한 일이니 승낙하는 게 좋겠다는 어조가 섞인 매우 격식 있는 말투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전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 직감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후 든든한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뱃속에 긴장감을 안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렸습니다. 서울에 압도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틀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사찰이 화려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넌사인이 무지개 빛깔로 번쩍이며 수백 년 된 탑과 시선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와 과거가 만나 아기를 낳은 것 같았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치를 감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일생일대의 연설을 통해 아시아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잘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성공의 결실을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면서 현대와 삼성의 빌딩, 트렌디한 카페와 상점, 첨단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는 세련된 젊은이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은 정말 인상적인 재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도 반짝이는 대리석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로 화려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낡은 로퍼를 신은 제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푹신한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의 위협 증가, 북한과의 까다로운 상황,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 등 꽤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메시지가 청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지루한 사실과 수치로 청중을 잠들게 할 수는 없었죠.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 닿게 전달해야 했죠.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고 어느새 저는 컨퍼런스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흐르고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저처럼 노련한 대중 연설자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나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나비가 대열을 지어 날아다니는 법을 배울 뿐이죠. 대기실에 들어가서 차분한 호흡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 호흡이 오히려 긴장된 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었던 김치가 다시 등장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나가서 양말을 벗겨버려요. 드디어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고 밝은 조명 때문에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아담한 한국 여성 사회자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청중을 향해 나를 소개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연단에 앉은 제 자리에서 제 앞에 펼쳐진 청중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흥분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으며, 일부는 지루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조정한 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처음 서울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는 서울에 살든 샌프란시스코에 살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저는 에너지와 유머, 그리고 냉철한 분석이 어우러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일부는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단에 서 있는 제 가슴은 드럼 독주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기대에 찬 청중의 표정 등 짜릿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걸 하려고 지원한 거잖아요. 이제 제 실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 대해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청중들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번성하는 민주주의, 경제 강국, 문화 트렌드세터. 여러분은 그것을 부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것 같았고 몇몇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승세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이 아니라 야망에 가깝죠. 눈썹을 치켜들고 호기심에 고개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제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941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아시아 정복을 꿈꾸며 진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로 빨리 돌아가면 중국이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중석의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군대는 무섭게 강해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는 다른 모든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섬 건설을 하면서 1대1로 전략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의 속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압력솥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청중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약간의 충격이 필요하죠. 알아요, 알아요. 북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리죠. 중국이 평양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의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 목록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불꽃놀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도 태평양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곳이 진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저와 함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삼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만은 진지한 자세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봉책은 안 됩니다. 이제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나서서 도와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요? 바로 옆에 위협에 집중하세요. 내 말을 명심하세요. 만약 상황이 닥치면 중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 당신을 굴복시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전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한국은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군대가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하며 한국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위협이 있을 때는 때때로 스스로 두 발로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핵무기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 도시가 불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죠.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당에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핵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규칙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의 자체 핵 억지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랐고 저는 그들이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교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북 회담이 더 열릴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가 K-팝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할 확률만큼이나 희박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도록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말에 몇 명이 긴장한 듯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신뢰는 까다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동맹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경우 그 신뢰는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어도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해관계입니다. 저는 청중들이 똑바로 앉아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켜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지 현명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새우 비유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웃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네, 미국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입니다. 저는 방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단합과 목적의식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기회, 협력의 기회,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리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리더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청중들은 이제 더 똑바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국 국민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회복력이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저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정중히 박수를 터뜨릴 준비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함께 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봅시다. 함께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단에서 물러났고 장내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회자와 악수를 나누며 그 순간을 만끽하는 동안 저는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의 도전은 벅찬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살고 있죠. 저는 딱 3개월 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친했던 20년 지기 친구 사라가 거리를 걷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루가 시작됐어요. 전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알림을 스크롤하면서 제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명문대학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39명 사망.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기사를 클릭하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그때 전 희생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았어요. 사라 존슨, 20세. 어릴 때부터 우리 둘은 가장 친한 친구였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제 곁을 지켜준 사라. 전염성 있는 웃음과 끝없는 에너지로 언제나 모험이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라. 대학교 2학년을 가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사라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방이 빙글빙글 돌았죠. 이건 현실일 리가 없었어요. 분명 어떤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사라의 번호를 눌렀죠.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됐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슬픔과 분노 속에 며칠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먹을 수도, 잘 수도,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었죠. 총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 집착적으로 뉴스를 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 격분했죠. 범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여러 경고 신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대요. 경찰 대응은 느리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범인이 너무 오랫동안 난동을 부릴 수 있었죠. 그 여파로 다시 한번 나라의 허술한 총기 규제법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정치인들은 생각과 기도를 보낼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죠. 저는 항상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깊은 환멸감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문명화되었다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죠? 우린 어떻게 매년 이런 무의미한 폭력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면서 의미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악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어떻게 깨어날지 몰랐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뜻밖의 소식을 받았죠. 몇 년 전에 여름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 소녀 소영이가
제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금 소영에게서 연락이 오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제니야, 내 슬픔에 너무 미안해 라고 썼어요. 지금 너의 심정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말해줘.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총격 사건 이후 누군가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준 건 처음이었고 소영이의 친절함에 감동했죠. 위로의 말에 감사를 표하고 버티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며칠 후 소영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라고 썼죠. 내 생각인데 한국에 와서 나 좀 만나볼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걸 아는데 어쩌면 환경을 바꾸는 게 너한테 좋을지도 몰라.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서울 구경시켜줄게. 모든 걸로부터 멋진 휴식이 될 수도 있잖아. 여러 번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고 혼자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건 겁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지역에 대해 망설여지게 하는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한국은 억압적인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악명 높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탈북자들과 그들이 겪은 가혹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한국도 그보단 안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됐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안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끊임없는 비극의 기억, 끝없는 뉴스 보도, 친구들과 가족들의 동정거린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죠. 머리를 맑게 하고 평화를 되찾아야 했어요. 항상 친절하고 든든했던 소영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 같았죠.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음을 정했어요. 초대에 감사를 표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고 답장을 썼죠. 몇 주 뒤에 서울로 출발할 계획을 세웠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발일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총격 사건 이후 빠져있던 슬픔과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죠. 비행 당일 저는 여권을 들고 탑승구에 서서 다른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내쉬었죠. 바로 이거예요. 제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꿀 여정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내면에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다가올 일은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기대 앉아 푸른 하늘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저를 새로운 모험과 인생의 새 장으로 데려다줄 비행기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전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언어 장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낯선 나라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붐비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제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였어요. 공항은 널찍하고 천장이 높았으며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죠. 바닥은 말끔했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익숙한 궁색하고 비좁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데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어를 모르면 길을 잃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외국인 여행객들을 배려하려 많이 노력한 것 같았죠. 이 나라를 여행하는 게 생각만큼 벅차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짐을 찾고 나오자 소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꼭 안아주는 소영이를 보니 바로 편안해지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수다를 떨었죠.
기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이용하기 쉬웠죠. 표지판도 명확하고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어요. 소영이가 말해주길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대중교통 인프라에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고장나고 신뢰할 수 없는 우리 동네 지하철 시스템 생각하니 살짝 부러웠죠.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소영이네 가족 아파트였어요. 동네를 걸어가는데 모든 게 얼마나 안전하고 질서정연한지 놀라웠어요. 길은 깨끗했고 조명이 잘 되어 있었으며 넓은 인도와 녹지대도 많았죠.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번영된 분위기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소영이 부모님과 여동생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와 여러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그분들의 환대와 친절에 감동받았고 오랜만에 제가 속한 곳에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 다음날 소영이는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을 구경시켜줬어요. 먼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한국 건축물들이 즐비한 경복궁에 갔죠. 화려한 대문과 안뜰을 걸으며 소영이가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줬어요.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과 정원의 평온한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경외심을 느꼈죠. 거기서 우리는 명동의 붐비는 쇼핑거리로 향했는데 화장품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없는 게 없는 가게들과 노점상들을 구경했어요.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도 엄청 다양했고 군중들의 열정과 에너지도 대단했죠. 총격 사건 이후로 우리 동네에 만연했던 차분하고 침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임패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위협받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죠. 밤늦게까지 어린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가족들,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드는 젊은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익숙해진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한국에서의 첫 주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방문이었어요. 소영기가 꼭 가보자고 했는데 정말 잘 갔다 싶었죠. 그 도서관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웅장하고 탁 트인 공간에 높이 솟은 책장들, 아늑한 독서 공간들로 가득했거든요. 장서도 방대하고 다양했고 여러 언어의 책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곳의 분위기였어요. 붐비는 쇼핑몰 한복판에 있는 공공도서관임에도 평온함과 경건함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말하고 책을 소중히 다뤘어요. 우리 동네 공공장소에서 늘 목격하던 훼손이나 절도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우리가 책장을 둘러보는데 전이에 대해 소영이에게 물었죠. 소영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과 지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어요. 도서관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책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 문화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관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과 학습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사람들이 공유 공간과 자원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전 한국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질서와 예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잘 관리된 공원과 공공장소까지 이곳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소중히 하는 사회라는 게 분명했죠. 그런데도 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온기와 환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날 반겨주고 포용해주려 애썼죠. 지하철길 찾는 걸 도와준 할머니부터 윙크하며
떡볶이를 더 주신 포장마차 아저씨까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경험을 되새기며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한국처럼 전쟁과 가난의 폐허에서 번영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재건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의 삶을 이끄는 교육 중시, 공공장소 존중, 공동체 의식과 공동 책임감 같은 가치관과 우선순위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매일 밤 잠들면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예상치 못한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영원히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 간직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든 한국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 해왔던 것처럼 강인함과 회복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머문 2주차가 시작되면서 저는 편안한 일상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커피 냄새와 소영이네 가족들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깼죠. 우리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곤 했어요. 매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고소한 전부터 매콤한 김치찌개까지 다양했죠. 아침 식사 후에는 소영이와 함께 도시를 더 탐험하러 나갔어요. 계속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였어요. 자가용 소유가 필수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왔던 터라 처음에는 버스와 기체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의심은 금세 사라졌어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현대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기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했고 깨끗했으며 와이파이나 충전 포트 같은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었죠. 역사는 밝고 한글과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시의 구석구석을 쉽게 연결해주는 광활하고 포괄적인 교통망이었어요. 소영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한국 인프라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유해줬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죠. 우리는 교육과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들의 결단력과 회복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제 앞에 펼쳐진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 분명했죠. 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 북적거리는 거리로 나오자마자 감각을 압도할 듯한 광경, 소리, 냄새의 파도가 밀려왔죠. 시장은 좁은 골목과 붐비는 가판대들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각각의 가판대마다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 전통 한복에서 최신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쌓여 있었죠. 공기 중에는 고기 굽는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수다, 그리고 가끔 상품의 주의를 끌려는 상인의 외침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시장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흥분과 발견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국적인 향신료를 파는 가게부터 불이 붙은 횃불을 저글링하는 길거리 공연자까지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펼쳐졌죠. 소영이는 맛있는 간식을 맛보거나 친절한 상인들과 잠깐 잡담을 나누며 혼란스러운 환경을 가뿐하게 안내해줬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속에 황설탕과 계피를 넣은 달콤한 팬케이크 같은 호떡을 파는 가판대를 지나게 되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연세든 여성 상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막 철판에서 구워낸 뜨거운 호떡을 하나씩 건네줬죠. 첫 입을 베어 물자, 바삭한 겉면과 끈적하고 달콤한 속에 완벽한 조화에 놀라고 말았어요.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이었고 저도 모르게 행복에 젖어 한숨을 내쉬고 말았죠. 시장을 계속 둘러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어디를 가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 미소와 친절한 말로 우리를 반겼죠. 그건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였고, 고향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환영받고 수용되는 기분이 들게 해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만남은 시장을 떠나려던 참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수제 보석을 파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소영이가 무거운 쌀 봉지를 들고 힘겨워하는 노인을 발견했죠. 망설임 없이 그녀는 달려가 도와주었고, 노인의 손에서 봉지를 받아 들고는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고집했어요. 우리가 노인과 함께 그의 집 근처 아파트까지 걸어가며 그는 어눌한 영어로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6.27 2.5 전쟁에서 군인이었다고 하면서 그의 나라를 괴롭혔던 파괴와 고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또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정신을 목격했는데,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마침내 그의 아파트에 도착해 무거운 쌀 봉지를 내려놓자 그 노인은 우리를 차 한 잔 대접하겠다며 안으로 초대했어요. 우리는 작은 거실에서 그와 함께 앉아 향기로운 녹차를 홀짝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그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보아온 변화들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해 들려줬어요. 우리가 노인의 아파트를 나와 다시 활기찬 도시거리로 향하는 동안 경외감과 영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 한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살아온, 전쟁과 가난으로 나라가 찢어지는 것을 본 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희망이나 낙관을 잃지 않았죠. 그는 한국인들의 정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을 몸소 보여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소영기와 저는 도시 곳곳을 계속 탐험하면서 한국 생활의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는 고대 전통과 최첨단 현대성의 놀라운 조화에 감탄했어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훌륭하게 보존된 고대 사찰과 궁전을 방문했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이 개발되고 정제되고 있는 빛나는 고층 빌딩과 첨단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조화와 균형의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라의 엄청난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호작용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통합과 공동의 목적의식이 있었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았지만 또한 서로 교감하고 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으로 저를 데려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낸 무의미한 폭력을 이해하려 애쓰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 활기차고 따뜻한 땅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다른 무엇보다 교육, 혁신, 그리고 사람과의 유대를 중시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토대로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한 사회를 발견했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의 교훈과 경험을 어디를 가든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목격한 것과 같은 회복력, 결단력, 그리고 연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친절과 이해의 행동 하나하나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이 나라에 불과 몇 주 만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풍부하고 매력적인 문화, 따뜻하고 환영하는 국민들, 인류가 이뤄낸 최고의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를 발견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엄청나게 깊고 풍부한 역사였어요. 이 땅과 사람들을 만들어온 수많은 세기의 문명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곳곳에 자리 잡은 고대 사찰과 궁궐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 풍습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자국의 정체성과 유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라라는 게 분명했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느껴졌죠. 조선 왕조 국왕들의 본거지였던 웅장한 건물과 정원 단지예요. 소영시와 궁을 거닐며 그 규모와 장엄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밀한 조각과 화려한 장식들은 장인들의 놀라운 솜씨와 예술성을 보여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지붕과 대문들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 했죠. 궁을 둘러보는 동안 소영 씨는 몇 세기에 걸쳐 궁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와 전설들을 들려주었어요. 이 정각을 거닐던 강력한 왕과 왕비들, 조정을 둘러싼 음모와 책략들, 조선 왕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많은 전쟁과 침략들까지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궁은 한국인의 회복력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듯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아마도 경복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주변의 현대 도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궁 담장 너머로는 마치 미래 도시의 비전 같은 서울 도심의 마철루와 넌사인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고대 건축물과 정원 안에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두 세계는 완벽하게 어우러져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해 진정 숨 막힐 정도로 멋진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옛것과 새것 사이의 이런 조화로움은 한국 체류 내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전통 한식이 혁신적인 젊은 셰프들에 의해 재창조되고 격상되는 모습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과거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는데 정말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로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했던 게 있네요. 세계 최대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로서 삼성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멋진 장치들이 전시된 게 아니라 삼성이 첨단 기술 혁신과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였어요.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삼성이 가상현실이나 3D 프린팅 같은 최첨단 기술로 고대 한국의 유물과 예술작품에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걸 보고 감탄했죠. 전통 도자기의 복잡한 문양에서부터 왕실의 화려한 복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모든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매력적인 첨단 변신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송도 국제 비즈니스 지구를 방문했을 때였을 거예요. 서울 바깥의 인공섬에 처음부터 지어진 미래형 스마트 시티라고 해요. 송도의 번쩍이는 대로와 우뚝 솟은 마철루 사이를 걸으며 마치 SF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시의 모든 것이 최신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도시 풍경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것에서부터 주민과 방문객들을 편하게 실어 나르는 첨단 교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요. 송도는 한국이 자국과 세계를 위해 만들어가는 미래에 살아 숨쉬는 구현체 같았죠. 그런데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국의 풍부한 문화 유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도시 중앙공원을 걸으며 현대적인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전통 한국 정자와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어떻게 포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들의 모범을 따른다면 세상이 어떨지에 대한 희망과 영감으로 가득 차올랐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다 해갈 무렵 머무는 동안 겪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부터 사회의 놀라운 효율성과 혁신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측면이 저에게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조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줬다는 거예요. 애초에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던 비극적 사건의 여파로 쉽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번영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일궈냈는지 보며 새로운 각오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여전히 많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죠.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회복력과 연민의 엄청난 힘을 직접 목격했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한국 해안선이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며 이 놀라운 나라에서 제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여정의 교훈과 경험을 어디를 가든 간직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겠다고요. 그게 보여준 놀라운 환대와 관용에 보답하고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아름답고 고무적인 나라에 빚진 감사를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